야구가 없는 월요일, 야구를 사랑하는 이들의 참견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야구의 참견 이호근입니다. 오늘 장성호 해설위원, 윤세호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이제 6월이 됐습니다. 날이 좀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또 KBO 리그에 상당히 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5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역시나 단연 눈에 띄는 팀은 이제 NC 다이노스였습니다. 지난 3월 29일이었죠. 이 창원 NC파크에서 좀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창원 NC파크가 폐쇄가 되면서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이제 한동안 원정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창원에서 경기가 열리지 않으면서 꽤 오랜 시간 원정 경기를 펼쳤고 이제 울산에서 잠시 홈 경기를 치렀다가 지난 5월 30일이죠.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나?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하면 또 저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이따가 좀 말씀드리고, 전 이렇게 보고 싶어요. 1월 20일에 스프링 캠프를 떠나서 사실상 최근까지 계속 캠프를 했다. NC는. 네, 왜냐하면 계속 숙소가 바뀌고 계속 집에 못 간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아마 다시는 KBO 리그에서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런 일이 아닐까 싶은데, 참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고요. NC 구단은 또 더불어서 창원 NC파크 주변의 상인분들, 그렇죠. 정말 힘드셨을 겁니다. 약 두 달 동안 참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고, 어찌됐든 다시 NC는 홈 경기를 창원 NC파크에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이진만 대표이사가 이제 재개장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관련해서 창원시가 이제 구단과 약속했던 것들을 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자, 5월 30일 날 기자회견에서 NC 구단이 이제 이진만 대표이사가 굉장히 아쉬운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NC는 거의 13년 동안 억누르고 있다가 이 분노를 참고만 있다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게 표출이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단적으로 놓고 봐도 이 루버 탈거만 NC 구단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요, 애초에 이럴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NC 다이노스가 이제 이 창원으로 연고지를 정하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기차편에 좀 증설이라든지 이런 약속도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두 분 워낙 잘 아시잖아요. 본인도 잘 아시잖아요. 이호 캐스터도. 막차가 서울로 갈 수 있는 기차가 9시 43분이 이제 마산역이 마지막인데 10개 구단 가운데서 서울로 가는 마지막 열차가 11시 때 없는 유일한 구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인 게, 그러니까 저는 단순하게 이게 중계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카메라 감독님 이 문제가 아니라 팬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요즘은 이제 수도권에 워낙 많은 인구 밀도가 사실 높아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전국구로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야구 팬분들이 이제 당일치기로 맞아요. 야구를 보러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NC 다이노스 경기를 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창원구장에서 보고 싶은 팬들의 마음을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이 증편을 사실 부탁을 한 건데, 이게 지금 10몇 년째 지키지 않고 있고 증편도 안 된다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창원시가 NC 다이노스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묵살한다는 사실 이야기밖에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 하나도 못 바꾸는데 다른 것들을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도 이제 직접 만나서 듣는 이야기도 있지만 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내용도 꽤 있는데, 이 기사의 내용이 어찌 본다면 계속 좀 탓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고지 이전 얘기를 좀 강하게 또 꺼냈잖아요. 연고지 이전은 저는 그냥 나온 얘기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왜냐하면 아니니까. 이번에 그 울산 그 문수 경기장에 사실 롯데자이언츠 제2구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날 경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경기들은 나름대로는 관중분들이 좀 많이 야구장을 찾아주셨어요. 이거는 약간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울산광역시가 100만이 넘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사실 야구단 하나 있을만 해요. 근데 NC 다이노스가 이제 초창기에 처음 이제 창원을 놓고 울산을 놓고 여러 어떤 그 부지를 놓고 경쟁을 했을 때 사실 울산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창원을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원으로 간 건데, 이번에 이제 NC 다이노스가 어려운 어떤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 먼저 NC 다이노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걸 또 감사하게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연고지 이전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성남구장이 올 시즌 초에 했죠. 1월 22일, 20일쯤 이제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그 2028년까지 2만석 이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맞아요. 그 이후에 야구단을 유치하겠다. 근데 NC의 그 뭐라고 그러죠? NC 회사 본사? 네, 소프트 본사가 네. 판교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판교하고 그 성남구장까지 8.5km예요. 차로 10분이고 택시비로는 11,000원입니다. 네, 제가 쳐봤어요. 네. 정확하게. 근데 너무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렇죠. 그 성남 야구장, 아까 성남 그 종합운동장 근처에 지하철역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딱 야구장이 성남 종합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만약에 어떤 프로 구단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NC 다이노스 소프트 본사와 또 가깝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팬분들이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교통 근접성이 또 좋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충분히 NC 다이노스 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선수들이나 이제 이 창원 NC파크 인근에 있는 이 자영업자분들의 피해와 손실을 좀 최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일단 NC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 뭐 야구장이 어떤 금액을 모두 다 지불을 했고 또 보수를 하는 비용도 다 지불을 했고 이런 가운데서 어찌 본다면 지금 창원시의 대처가 좀 많이 좀 서운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요. 지금 마산구장, 그러니까 창원 그러니까 NC파크 옆에 있는 마산구장 있잖아요. 그 마산구장을 보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사실은 원래 창원시에서 이 마산구장의 개보수를 꾸준히 해줬어야 됐어요. 이게 약속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NC파크가 폐쇄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안은 바로 옆에 이군구장 그렇죠. 있잖아, 마산구장 있잖아, 거기 가면 되지 않아?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현재 마산구장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상 1군 경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야간 경기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원래 약속대로라면은 NC파크는 NC파크대로 유지가 되고 옆에 마산구장도 계속 개보수를 하면서 꾸준히 2군 경기가 열리고 2군 야간 경기도 할 수 있어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보수 지원이 완전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 경기 하다간가 아마 경기 끝난 거 펜스가 한번 그렇죠. 그 네, 마산구장이 맞아요. 네. 펜스가 한번 앞으로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 경기인가 아마 취소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그러니까 창원시가 분명히 마산구장의 이제 개보수까지도 이제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런 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창원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여실히 진짜 알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뭐 참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또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NC 다이노스 팬들이 좀 마음 편하게 또 이제 NC 다이노스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당히 많은 악조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 다이노스 선수들은 5월에 상당한 또 힘을 냈습니다. 5월에 이 선수들이 정말 좀 바뀐 모습,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사실 그 돌풍까지는 좀 아니지만 야, 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이겨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원정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도 이제 중계를 가끔 이제 가잖아요. 네. 지방 도시로. 그러면 이제 KTX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또 그러게 되면 사람이 또 이제 갖고 있는 체력도 좀 일찍 소진이 되고. 그럼요. 그러니까 선수들도 계속 지금 3월 29일 이후에 2달간을 지금 거의 8주 가까이 했으니까 제가 봐서 심신이나 뭐 마음이나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는 저는 사실 5월 달에 어떤 그 NC의 성적은 기적이다. 사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5월 승률이 13승 3무 10패, 그러니까 5할 6푼 5리. 승패 마진이 플러스 3이었습니다. 네. 이 5월 장성호님 보시기에는 상승세 원동력은 좀 어디 있다고? 아무래도 원투펀치죠. 네, 원투펀치가 사실 뭐 NC 다이노스가 시즌 전망에서도 국내 투수가 약하기 때문에 진짜 강력한 외국인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또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시범경기 때 이호준 감독을 만났을 때 라일리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근데 로건 선수가 생각보다 스피드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본인과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본인은 슬로우 스타트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슬로우 스타트인데 너무 슬로우 스타트인 거죠. 근데 이 슬로우 스타트가 그냥 컨디션이 좀 늦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스피드 자체가 네. 굉장히 맞아요. 느리게 올라왔대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걸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바꿔야 되나 사실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로건 선수가 완전히 다른 투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5월 달에.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야구는 뭐 또다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 선발 싸움이 기본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로건 말고도 노건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노건 선수. 김노건 선수의 그러니까 NC 다이노스의 이 신인 선수들이 정말 예상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NC의 아킬레스건은 마운드고 특히 그 마운드에서도 토종 국내 선수들이었거든요. 국내 투수들이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적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팀이랑 비교했을 때는 누구지 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이 많이 올라섰고 뭐 김노건 선수도 그렇지만 손주환 선수, 뭐 전삼인 선수 이렇게 불펜 필승조도 사실상 거의 올 시즌 들어서 새롭게 짠 부분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거의 뭐 이게 리뉴얼이 됐어요. 불펜 구성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새로운 승리 공식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참 이게 심리적으로 이 선수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연함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계속 원정길을 다니면서 언제 집에 가지? 7월이나 돼야 창원으로 돌아가는 건가? 이런 막연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또 잘 극복했다는데 또 박수를 보내고 싶고 다시 이제 돌아왔으니까 지금 조금 이제 돌아오고 나서 지는 경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NC 다이노스의 시즌은 이제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호준 감독도 워낙 잘 아시잖아요. 이호준 감독이 어떤 좀 젊은 선수들을 좀 이렇게 키우는 특히 투수들을 좀 육성하는 이제 이호훈 코치의 상의를 좀 많이 할 텐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잠실 경기를 이제 중계를 갔는데 이용훈 코치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15분 정도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호준 감독하고 진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호준 감독이 처음에는 이제 초보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뭔가 자꾸 이제 그 1승 1승에 대한 어떤 그 눈앞에 이제 보이게 되면 우리가 그 막 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처음에. 그런데 이호준 코치하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서 이호준 코치가 감독하고 이제 이호준 감독하고 면담할 때 투수 운영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호준 감독이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전권을 약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뭔가 이제 체계적인 마운드 운영.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이호준 감독이 1승에 이제 눈이 멀어서 눈이 먼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1승을 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1승 하고 싶잖아요, 감독님 입장에서. 이 선수 쓰면 이길 것 같은데. 그럼요. 이 선수 쓰면 이길 것 같고 이 선수 지금 낼 수 있잖아. 뭐 3연도 되잖아. 근데 이호훈 코치가 거기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투수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수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수를 써야 되고 이거 보직을 확실하게 선수들한테 인식을 시켜야지 그 상황이 되면 내가 지금 나갈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선수들이 미리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그 보직 관리를 이제 깔끔하게 한 이후에는 오히려 굉장히 선수들도 좋고 그리고 감독도 이 상황에서는 이 투수를 쓰면 되지. 이렇게 뭐 한두 점 지고 있을 땐 이 투수를 쓰면 되지. 이렇게 계산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이용훈 코치와 이호준 감독이 진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정립을 시키고 완성을 시키면서 지금 이 5월에 마운드의 어떤 그 상승세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좀 원정 생활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홈으로 돌아온 이후에 뭐 어제 연패를 끊긴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조금은 좀 지친 모습을 좀 느끼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부상 선수들의 관리가 조금은 좀 안 되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원정길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게 컨디셔닝이에요. 기본적으로 홈구장 있을 때 홈 경기와 원정 경기 있을 때 원정 경기는 뭐 트레이닝 파트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극소 정말 적고요. 정말 극히 제한돼 있고 선수들 또한 컨디셔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집에서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홈 경기면은 좀 일찍 나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병원을 다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계속 원정 경기가 있다 보면요 이게 거의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고 저는 이 정도에서 이 부상 선수가 최소화됐다는 것도 저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윤세호 기자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게 원정만 다닌다는 게 사실 트레이닝 파트에서도 이게 원정을 다니게 되면 어떤 기계들을 갖고 다니는데 기계를 진짜 간소화해서 갖고 다닙니다. 근데 홈 트레이닝 그 실에 들어가면 정말 최첨단 기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첨단 기계가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홈 경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컨디션 회복을 그만큼 빠르게 하고 좋은 치료기들을 곁에 두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좋은 기계를 쓰면 어떻습니까?
아픈 부위도 조금 그렇죠. 빨리 낫잖아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제 부상 선수들의 이제 부상 정도가 이제 크지 않다는 부분, 또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6월에 NC 다이노스는 또 기대하는 전력이 또 있죠. 네. 네, 뭐 NC 토종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건강만 하다면은 어느 투수와 견져도 맞상대할 그렇죠, 수 네. 있는 그렇죠. 국가대표 출신 왼손 투수 구창모 선수가 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께서 구창모가 기대돼서 내가 구창모를 검색해봤는데 4월 2일 이후에 퓨처스리그 등판이 없네? 또 맞아요. 아픈 거 아니에요? 라고 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상무 김대한 투수 코치랑 통화를 해봤는데 부상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다 회복은 했고 캐치볼 피칭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전역하기 전에 상무 소속으로 등판을 할 거래요. 네. 네, 실전을 소화하고 그래도 전역을 시킬 거다. 그리고 이제 NC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이 선수가 NC에서 로테이션을 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뭐 뒤로 봐도 후반기 정도에는 구창모 선수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뭐 이호준 감독도 구창모 선수가 돌아왔을 때 일단은 뭐 열흘에 한번 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언뜻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도 약간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창모 얘기를 제가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아마 이호준 감독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구창모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네.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 이제 구창모 선수가 워낙 사실 부상에 대한 이력이 길고 또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구창모 선수가 과연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퓨처스 등판 그리고 퓨처스 몇 경기 등판 이런 것들을 아마 철저하게 저는 지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역을 하고 바로 팀에 합류한다고 해서 아마 팀에게 바로 어떤 큰 공헌을 주기는 저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상수가 아니라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창모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하고 있지만 그 시기는 조금 늦춰줄 가능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좀 깔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집으로 돌아온 NC 다이노스의 6월 좀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호준 감독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정 경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 보는 시각이 원정 경기하니까 힘들겠다. 그러니까 약간 성적에 대한 면죄부 이런 것들을 사실 받을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진짜 홈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부터는 진짜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5월 말이 조금 안 좋았지만 연패를 끊으면서 또 6월을 시작을 했고. 그렇죠. 나름대로 외국의 원투펀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 중요한 부분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박세혁하고 김영준이 좀 빨리 돌아오는 게 안방은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조금 이호준 감독이 원하는 대로 좀 빨리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NC 다이노스는 그래도 꾸준하게 경쟁력 있는 성적은 앞으로 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뭐 듭니다, 저는. 네. 구창모 선수가 이제 6월 17일에 전역을 하는데요. 이제 6월 17일에 전역을 하는 선수가 이제 구창모 선수 외에도 10개 구단 선수들이 꽤 되더라고요. 네, 투수가 좀 주목해볼 선수들이 많아요. 투수 쪽에. 네, 삼성의 허윤동, 뭐 그리고 KT의 배재성, 하나의 윤산음.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가장 또 관심을 받는 선수가 이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LG의 이정용. 그렇죠. 네, 이 네. 선수들이 다 전역을 하고요. 실제로 이 선수들 다 퓨처스리그 소화하면서 공을 던지고 있어요. 특히 이정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팀에 좀 맞춰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계속 원래는 선발 로테이션을 돌다가 최근에 이제 연기혁 감독이 이정용이 돌아오면 원래는 선발로 쓰려고 했지만 지금 우리 마운드상을 보니까 불펜이 더 부족하다. 그래서 불펜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최근에 선발 등판을 했지만 이닝만 던졌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정용 선수는 전역하기 전까지 이제 짧게 끊어서 던집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특히 이정용 선수가 돌아오면은 LG 마운드에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뭐 이정용 선수 외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선수들을 보면 장성호 의원 좀 네. 돌아온 선수들 중에서 팀에 바로 합류를 해서 플러스가 될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죠. 지금 뭐 말씀하셨던 윤산음 선수도 바로 합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배재성 선수는 원래 선발 투수를 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바로 복귀가 된다고 한다면 뭐 이강철 감독이 그 상황에 맞게 쓰겠고. 근데 이제 저는 이용훈 코치하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군에서 제대하는 선수 이야기했을 때 조민석 선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네. 그러니까 조민석 선수는
가기 전에도 뭔가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던 선수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구가 굉장히 안정돼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아마 합류하게 되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NC다이노스가 지금 5명이 지금 제대를 하는데 구창모 선수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조민석 선수 불펜에서 조금이나마 좀 힘을 보태지 않을까. 사실 저는 조민석 선수에게 조금 관심이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상무 전역 선수 이외에도 이제 6월이나 7월 이렇게 좀 부상을 털고 돌아오는 선수들 가운데서도 좀 팀에 바로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선수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워낙 부상자가 많아서 사실은 네, 그만큼 네. 돌아올 선수들도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일단 뭐 6월 1일자로 기아 뭐 위즈덤 선수도 돌아왔고요. 네. 예, 그리고 LG 유영찬 에르난데스. 선수도 돌아왔고요. 예,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계속 뭐 부상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좀 한 턴이 바뀌면서 복귀자들이 오고 있고 어느 팀이 이 복귀자들을 어느 컨디션에서 또 기용을 하느냐, 얼마나 또 다시 전력을 갖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자원으로 보면 LG 트윈스가 확실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질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네. 그래서 LG 트윈스가 지금 삼성에게 수입을 당했잖아요. 뭔가 이제 약간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돌아올 자원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실 뭐 개인적으로 버틴다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조금만 버티면 자원군들이 엄청난 자원군들이 지금 오기 때문에 10개 팀 가운데 부상 선수가 가장 돌아왔을 때 임팩트 있는 선수가 그럼 LG 같아요. 에란테스 일단 돌아왔죠. 네. 유영찬 돌아왔죠. 장현식 돌아오면 이제 필승적으로 이제 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가 박빈 선수가 이제 맞아요. 돌아와야 될 것 같고 박원치 화요일이죠. 네. 지금 위기거든요. 두산 베어스가 키움 히어로즈에게 18년 만에 0대1 경기를 2번을 연속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방망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마운드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위기를 지금 뭔가 지금 헤쳐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선발 투수입니다. 맞아요. 네, 전역하는 선수들 또 부상을 털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선수들이 또 자신의 팀을 또 어떻게 도와서 어느 팀이 6월의 팀이 될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가장 또 멋진 활약을 펼친 선수는 누구였을지 양세현 아나운서 소개하는 이주혜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세원입니다. 야구의 참견에서는 매주 한 주간 가장 빛나는 활약을 펼친 이주혜 선수를 선정하는데요. 지난주 어떤 선수의 활약이 가장 눈에 들어오셨나요? 야구의 참견이 주목한 이주혜 선수, 먼저 후보들부터 만나보시죠. 연승 중인 사자군단의 주역 박승규 선수, 지난주 5경기 출전에 타율 5할 5푼 6리, 18타수 10안타, 1타점과 도루 2개를 기록하며 팀의 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성윤 선수의 부상, 구자욱, 김영웅, 이재현 선수 등 핵심 타선의 부진 속에서 팀의 타선을 이끌었는데요. 토요일 LG전에서 결승타를 포함해 4안타를 기록했고 일요일 경기에선 3번 타자로 나서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팀의 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화이글스의 비상을 이끌고 있는 최은성 선수, 지난주 6경기에 출전해 홈런 4개와 8타점을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최근 타격폼에 작은 변화를 주면서 장타력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1회 홈런으로 3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에이스 로젠버그 선수, 지난주 눈부신 역투로 팀의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지난 31일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선발 등판해 7과 3분의 1이닝 동안 101개의 공을 던지며 단 하나만의 안타를 내주는 놀라운 투구를 보여줬는데요. 로젠버그 선수의 역투로 키움 히어로즈는 10연패를 마감하고 14일 만에 값진 승리를 얻었습니다. 세 선수 모두 정말 팬들을 열광케 하는 활약을 보여줬는데요. 그중에서도 장성호 의원이 선택한 이주혜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키움 히어로즈 로젠버그 선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팀의 기나긴 10연패를 끊어낼 멋진 투구를 보여줬는데요. 키움 히어로즈가 5월에 거둔 4승 중 2승이 로젠버그 선수가 거둔 겁니다. 외로운 에이스 로젠버그 선수, 앞으로는 알칸타라 선수와 함께 히어로즈의 마운드를 든든히 지켜주길 저희 야참도 응원하겠습니다. 영웅은 어디로 가는가? 최근 히어로즈의 행보를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이제 9위 두산과의 격차가 9경기 반차 꽤나 좀 벌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고개 숙인 영웅들의 현재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고 또 미래를 증명해보기 위해서 오늘의 참견을 준비해봤습니다. 히어로즈, 이 5월에 좀 월단
최다패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예, 진짜 악몽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예, 히어로즈에게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고, 네,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그런 5월이었는데요. 키움의 성적을 보면요, 이렇게 못한 팀이 또 누가 있지 하면 막 원년의 산미 슈퍼스타즈 막 이런 팀이 나옵니다. 예. 근데 사실 82년 원년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 쳐도 이게 지금 KBO 리그가 44번째 시즌인데 이렇게 압도적인 최악체 팀이 나온다? 이건 또 어찌 보면 키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리그의 문제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그 정도로 좀 심각한 5월이었습니다. 키움의 5월은. 5월이 27경기에서 4승 1무 22패를 기록하면서 이제 월간 최다 22패를 기록하게 됐고 월간 승률이 이제 1할 오픈 4리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또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으로 일단은 한 주를 마무리했다는 부분인데 이 창단 최다 연패했던 10연패를 끊어내고 나서 송성문 선수가 또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눈물을 보였잖아요. 일단 정말 선수들만큼이나 팬분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항상 힘든 시즌임에도 야구장에 찾아오셔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선수단도 이 응원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또 팬분들이 만족하는 그런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야구장을 나가는 그 길이 그리고 야구장에 도착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매일 지니까 오늘도 또 지겠구나. 어떤 그 주변의 시선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리고 송성문 선수가 또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제가 봤을 때는 심적으로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감독도 뭐 힘들었겠지만 선수단을 이끄는 거는 결국 송성문 선수거든요. 그렇죠. 주장으로서 그 계속 억눌러 왔던 그런 감정들이 좀 폭발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눈물을 좀 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다행인 부분은 연패를 끊고 그나마 알칸타라가 이제 합류한 이후에는 경기력, 그러니까 이거 사실 경기력이 좋았다고 좀 보기도 어려워요. 이게 1대0 경기가 2번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행보가 5월달보다는 낫겠죠. 네. 네, 그냥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칸타라 선수가 이제 좋은 피칭을 선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알칸타라가 와서 결국엔 투수가 2명이 됐는데 그럴 거면 왜 후라도 헤이수스를 재계약하지 않았는가? 대체 왜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히어로즈 구단 창단 이후에 그 외국인 원투펀치의 이닝 수를 한번 봤는데 지난해 후라도 헤이수스 선수가 둘 다 170이닝 이상을 소화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닝 히터 외국인 원투펀치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히어로즈 구단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구단을 놓고 봐도요. 외국인 투수 2명이 170이닝 이상을 나란히 소화하는 적은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 선수들은 기량도 갖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다른 팀 가가지고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사실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대체 왜? 라고 생각했는데 이 대체 왜가 현실화가 된 거죠. 결국에는 구단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결국에는 뭐 알칸타라 선수를 데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팀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수 2명, 외국인 타자 1명 체제로 간 건데 이게 전 치명적이었다고 봐요. 뭐 정말 그러면은 이 선수들의 그 계약 규모가 부담이 됐다면은 뭐 트레이드 카드로 쓰던가,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이해하기 힘든 지난 겨울의 행보였습니다. 그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젊은 투수를 그만큼 육성을 하겠다. 다른 팀보다 이 토종 선발 투수의 공간이 늘어나니까 4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젊은 투수들한테 한번 기회를 줘 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개막 로테이션이랑 비교하면요, 이 로테이션이 유지되고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진짜 뼈아픈 실패다. 그리고 어찌 보면 5월달 정말 악몽 같은 키움이 5월달을 보여는 데 있어서 이 잘못된 판단이 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야구 참견에서는 이 히어로즈가 남은 시즌 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또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 또 이제 어떻게 해야 이 팀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제 히어로즈에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결국 히어로즈는 이제 처음부터 조금 다른 구단과 좀 다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2007년 겨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때 결국 현대 유니콘스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네, 사라지게 되고 사실상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의 최대 위기는 이때였습니다. 이때 기존 구단 하나가 사라지게 되면서 당시 8구단 체제였는데 이 8구단 체제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은 현대 소속 선수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나머지 7개 구단으로 이제 다 뭐 드래프트 되듯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굉장히 이때가 매우 현대 해체에 따른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등장한 사람이 뭐 다 알고 계시는 이장석 대표죠. 네, 그러면서 자신이 네이밍 스폰서의 형태로 KBO 리그에 참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구단은 이 네이밍 스폰서로 적절히 활용해서 한번 야구단을 운영해 보겠다라는 의사를 비춥니다. 근데 사실 이때 모르겠어요. 분명 또 접근한 몇몇 기업이 있었는데 그게 다 또 무산이 되면서 결국 이 지경에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뼈아픈 다시는 좀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돌아보면요. 이때 이 판단과 결정이 결국에는 약간 스노우볼 느낌으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정말 막중한 짐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히어로즈가 처음 창단했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그 히어로즈 출신 선수들에게도 좀 종종 듣긴 하는데 선수들도 적응이 좀 힘들었을 것 같고 또 이제 야구 내적으로도 봤을 때도 좀 다른 구단하고 봤을 때 좀 다른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키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말 불확실성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터지기를 바라는 약간 그 다른 팀하고는 다른 어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접근법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완전히 약간 이단한 느낌, 9개 팀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뭔가가 이렇게 그때부터 사실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구단들과 좀 다른 출발을 보였고 또 창단 초기에 좀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 팀이 한때는 가을 야구를 가장 많이 나가는 팀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KBO 리그의 반전 공식이었습니다. 네. 히어로즈라는 팀은 누가 봐도 연봉 규모나 뭐 선수단 지원이나 다른 팀이랑 비교하면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반전을 만들어내는 팀이 이 히어로즈였는데요. 실제로 2013년도부터 2022년까지 한 해를 제외하면 다 가을 야구에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3번이나 한국 시리즈를 갔고요. 네. 비록 정상에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고 무대에서 박수 받으면서 퇴장하는 그런 영웅들이었거든요. 돌아보니까 왜 이때는 되고 지금은 어렵지를 돌아보니까 좀 메이저리그랑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아는 그 머니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머니볼에서 빌리빈 단장이 자신만의 좀 다른 스카우트 철학과 육성법으로 그리고 선수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히어로즈가 예전에 택했던 생존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보면 히어로즈 코치들 몇몇 코치들은 미국에서 연수도 받고 뭐 미국에서 아카데미 가가지고 코치 아카데미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히어로즈가 이른바 다른 팀에서 좀 기량이 쇠퇴했다고 보는 선수들 베테랑 선수들이나 아니면 안 터진 유망주들 이렇게 집중적으로 데려와가지고 잠재력을 터뜨리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모두가 그렇게 야구를 합니다. 모두가 유망주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드래프트나 뭐 스카우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세밀한 프로세스로 선수를 데려오고요. 그리고 모든 뭐 지도자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또 배움을 갖고요. 비시즌에 또 여러 가지를 배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메이저리그 사실상 그렇거든요. 오클랜드식으로 운영하는 팀이 다 해요. 다 그렇게 다가가요. 더 돈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클랜드가 지금 설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뭐 애슬레틱스가 연고지를 이전하고 이런 상황인데 히어로즈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다 히어로즈가 했던 거 이상을 이제는 합니다. 다 넓게 바라보고 깊게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히어로즈는 더 경쟁력이 없어진 게 아닌가, 더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뭐 이제 화수분이라는 얘기도 들리면서 사실 메이저리그에 정말 많은 선수들을 보냈잖아요. 네,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라는 사실 이야기가 있었죠. 뭐 박병호, 뭐 강정호,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뭐 이정우, 김혜성, 김하성, 네, 김하성까지. 사실 이렇게 어느 한 팀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극히 드문 일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도 있고 뭐 이제 잘 드래프트로 이제 지명을 해서 키워낸 어떤 선수들도 분명히 더 있는데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가 사실상 저는 인정하는 부분 중에 딱 하나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인들을 잘 뽑아요. 네. 잘 뽑아서 잘 키워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층이 다른 팀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두껍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신지급 선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고 그 선수들을 어떻게 키워내야지 좋은 선수가 되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게 사실상 존재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진짜 다른 팀이 배워야 되는 부분은 육성에 관한 부분 그리고 선수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결과를 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히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선수들이 지금 이 팀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유출이 되면서
팬들의 좀 실망감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히어로즈의 역사를 좀 돌이켜봤을 때 이제 과거에는 현금 트레이드, 또 최근엔 지명권 트레이드로 인해서 전력 유출이 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사실상 뭐 FA를 앞두고 있는 선수는 트레이드 카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약간 좀 공통점이 있는 게 최근에 일어난 이른바 빅딜 다 보면요. 예비 FA입니다. 뭐 최원태 선수도 그랬고 조상우 선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앞으로 또 누가 FA가 되지? 그러면 또 이별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히어로즈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단 뭐 구단은 계속 이렇게 운영은 안 한다. 우리는 그래도 26년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진짜 이 프로젝트 2026이 실현화될 수 있을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까? 이건 좀 물음표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잘 뽑아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잘 지명권이나 뭐 현금이나 이제 바꿔서 트레이드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마저도 몇 명 안 남았죠. 사실상 지금 히어로즈의 라인업을 보시면 다른 팀에서 탐을 낼 만한 선수가 송성문 그리고 이주영 선수 그리고 이제 돌아올 안우진 한 이 정도밖에 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을 과연 이제 송성문 선수도 얼마 있으면 이제 FA라고 네, 맞아요. 네. 내년에 끝나면 FA. 얼마 있으면 이제 FA니까 또 송성문이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될지 또 이런 어떤 기류가 또 생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바람직한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단 자체는 지금 이렇게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몇 명의 선수를 언급해 주셨는데 팬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히어로즈의 야수 트레이드설이 상당히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뭐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6월 1일자로 고용단장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제안이나 오퍼가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네, 어느 팀으로부터 있었을 겁니다. 혹시 생각 있나요? 이런 식의 넌지시 물어보는 그런 게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월 1일자 키움 히어로즈 구단의 입장은 송성문과 이주영의 트레이드는 없다. 가능성은 제로다. 라고 단언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여전히 그 2026 프로젝트. 네, 어쨌든 우리는 내년에는 올라갈 거다. 거기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내년에 승부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송성문 선수는 26 시즌이 끝나면 FA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FA로 어떤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까지는 히어로즈에 있으니까 이 선수는 내년에도 굉장히 히어로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주영 선수는 아직 FA가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히어로즈 올해 마케팅하는 거 보면요. 이주영 선수가 센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히어로즈의 얼굴이라는 거죠. 이 선수가. 이전에는 뭐 이정우 선수, 김혜성 선수였다면 거기에 배턴을 이어받은 선수가 이주영 선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두 선수의 트레이드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구단의 운영 때문에 사실 힘든 거는 팬분들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를 좋아하는 분명히 팬분들도 있을 테지만 키움 히어로즈 내에 좋아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좋아하면서 키움 히어로즈를 좋아한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선수들이 다 다른 팀으로 이적이 되고 어떻게 보면 현금으로 트레이드가 되고 뭐 메이저리그 진출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꿈을 향해 간 거니까 박수를 쳐주지만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를 좋아했고 그 선수를 좋아했는데 자꾸 그 선수가 좋아했던 선수들이 자꾸 다른 팀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를 좋아했던 그 마음까지도 사실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지명권과 이렇게 바꾸는 어떤 이런 것보다는 좀 잘 키워서 이제는 팬들이 또 좋아하는 선수도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구단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구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자꾸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팀에서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 야구 팬들은 야구를 아예 접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키움 히어로즈의 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좀 나름대로 다른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팬들에 대한 노력을.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제가 그래서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많은 젊은 선수들이 이제 가장 지명받고 싶은 구단이 이제 히어로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와서 그냥 경기를 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선발 투수가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되면서 결국 국내 젊은 선수들은 타 팀의 이제 외국인 에이스와 맞붙는 경험도 이제 꽤 많아졌고, 그러니까 1군의 경험이
무작정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성공의 경험과 성공의 기억을 작지만 그것들을 이제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글쎄요, 뭐 키움 히어로즈 팀 사정상 이제 신직급 선수들이 많이 데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그 지명을 받은 선수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키움 히어로즈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빨리 데뷔를 하니까. 근데 그게 사실 양날의 검이거든요. 프로에 막 입단을 해서라도 뭐 강백호라든가 이정호처럼 뭐 단번에 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김윤아 선수가 약간 그런 케이스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간 거는 좋은데 계속 매 경기 대량 실점을 하면서 계속 뭔가 성공이 아닌 실패만 지금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젊은 선수들에게 실패해서 다시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승리를 했을 때 그 오는 성취감, 거기서 오는 또 다른 나의 발견 이런 것들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면서 계속 그러면 계속 나갔을 때 마운드에 올랐을 때 많이 맞으면서 맨날 패선 투수가 되고 지금 9패잖아요. 예, 조만간에 이제 뭐 1승도 없이 10패가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과연 거기서 뭘 배우겠냐는 거죠. 그럴 바에는 오히려 조금 더 퓨처스에서 정확하게 뭔가 야구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학원 스포츠를 금방 끝내고 이제 돌아온 선수들은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퓨처스라도 한 1, 2년 정도 있다 보면 완성도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김연아 선수처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은 그 기량서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더 큽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그래서 1군 무대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퓨처스에서 준비를 더 하고 온다고 한다면 성적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준비가 안 돼서 지금 1군에 대비해서 9패, 평균 자체도 7점, 6점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배움이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배움이라는 게 경쟁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팀 동료, 팀 메이트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어로즈 구단을 좀 잘 아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게 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김하성 선수가 강정호 선수를 통해서 배워서 메이저리그의 꿈을 키워서 메이저리그가 돼서 성공을 했죠. 뭐 이정호 선수도 박병호 선수와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 선수를 보고 배웠고 그리고 이정호 선수와 김혜성 선수는 뭐 같이 드래프트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선수를 보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거의 꿈을 키우고 이걸 현실화하는 걸로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후배 선수들이 바라보는 이런 대상이 있었는데 지금 올해의 키움 히어로즈에는 그런 선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 안에서도 이 히어로즈 구단 안에서도 선수들도 뭔가 바라볼 롤모델이 사라졌다? 이 선수처럼 하면은 나도 이 팀에서 슈퍼스타가 되고 메이저리그 구단에 관심을 받고 이런 위치에 올라설 수 있구나. 따라해야지. 이 선배, 이 형처럼 나도 루틴을 갖고 훈련을 하고 실전을 준비하고 해야지.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거죠. 그게 현재 히어로즈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어로즈가 이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팬들도 또 많은 좀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워낙 또 이제 많은 좀 잡음이 좀 있잖아요. 네. 잡음이 너무 많은데 잡음이 사실 가장 많은 팀이었죠. 지금도 네. 가장 잡음이 좀 많고. 네. 일단 그러면은 이걸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히어로즈라는 구단은 다른 구단과 다르게 과감하게 우리 리빌딩 중입니다. 우리 언제부턴 잘할 겁니다라고 이거를 외칠 수가 있는가, 공언할 수 있는가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자, 히어로즈 구단의 가장 든든한 스폰서는 다 아시겠지만 키움증권입니다. 그리고 키움증권과 히어로즈 구단은 첫 번째 계약이 이제 2019년도에 이루어졌어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또 5년 연장 계약이 굉장히 빠르게 체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4년부터 28년까지 이미 5년 연장 계약 진행 중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28년까지는 이 계약이 유효합니다. 계약 규모도 꽤 큽니다. 5년 계약 규모가 최소 550억 원, 그리고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다 수령하면은 695억 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네이밍 스폰서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28년까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힘들지만 쉬어가는 해, 좀 성적을 포기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해, 그리고 몇 년 지나면 또 도약을 하는 해 이런 걸 좀 설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구단 윗선에 좀 개입도 많다, 또 잡음도 좀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 결국은 선수들이 이제 야구에 집중을 못하는 상황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예, 뭐 한두 해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예전부터 뭐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뭐 직접 오더를 뭐 낸다, 뭐 라인업을 낸다, 무슨 사인을 낸다, 누구 기용을 한다, 엔트리를 누가 바꾼다, 뭐 여러 얘기들이 사실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선수들은 잘 모르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감독이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오히려 이제 감독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뭐 정확하게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사실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까 홍명기 감독 이전에 뭐 손혁 감독이라든가 뭐 여러 감독들이 뭐 다 뭐 제가 이제 뭐 이야기를 수렴해서 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들 비슷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야구의 뭐 공공연히 지금 퍼져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이제 홍명기 감독도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변의 시선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럼 그 주변의 시선을 알고 있는데 사실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저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이 2013년부터 10년 동안 9번 가을 야구를 진출했던 팀이 2023 시즌부터는 지금 계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뭐 이 결국엔 좀 한계에 좀 부딪힌 느낌도 드는데 올 시즌 뭐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올 시즌에는 정말 그 지표들이 더 좀 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또 우려가 되는 거는 이 고척돔의 분위기. 자, 이제 팬들도 좀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현재 키움의 관중 수가 정말 예외의 경우에 처한 NC를 제외하면 최하위입니다. 35만 명 가량이 지금 관중이 들어찼는데 그래도 평균 관중 수가 10,000명이 넘긴 해요. 예, 그렇긴 한데 자, 과연 이게 정말 키움 히어로즈를 바라보고 이분들이 고척돔을 찾았냐라고 되묻는다면 또 이거는 맞습니다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원정팀의 팬도 많이 오시고 그러니까 사실 이 키움 팬들이야말로 정말 그 로열티가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구단 사정이 안 좋은 걸 알고 그걸 감수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슈퍼스타와의 이별이 반복되는 걸 감수하면서도 고척돔을 찾으시는 거거든요. 키움은 사실은 그래도 매력이 있는 팀이었거든요. 젊은 선수들이 많고 그렇죠. 네.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가 나오고는 그런 팀이었는데 이런 색깔까지 없어진다면은 가장 이제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해버리면 이제 앞으로 이 팀이 어떻게 될까? 이 팀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이 팀을 어떻게 다시 또 회생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의 히어로즈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과거의 팀들과 지금 연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쌍방울이나 또 지금 이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성호 의원은 그 시절의 어떤 팀과 사실 이게 드릴 질문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시절의 어떤 그 팀들과 지금 히어로즈 상황을 좀 비교를 한다는 게 말이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그 당시에도 뭐 저도 이제 혜태 타이거즈의 이제 그 IMF 시기를 IMF 얘기하니까 참 옛날 사람 같은데 진짜 옛날 이야기죠. 거의 뭐 30년 전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약간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고 뭐 쌍방울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런 자금난으로 인해서 선수를 뭐 트레이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런 때와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 스폰서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선수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뭔가 퍼스팅 금액으로 이제 그 받은 금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은 어떤 그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와 비교를 하면 그때는 그래도 혜태 타이거즈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혜태 타이거즈가 돈이 없어서 지금 뭐 부도 위기지만 야구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동안 또 좋은 성적을 냈고 측은지심이 어떤 그 마음으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지금 키움 히어로즈는 키움 히어로즈 팬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측은지심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금난이 아니니까요. 지금 히어로즈의 문제는 뭐 네이밍 스폰서십 계약 규모 다 체결돼 있고 금액 들어오고 있고 뭐 중계권료 TV 중계권료 뉴미디어 합치면 연간 1,000억인데 거기에 10분의 1에서 100억씩 들어오고 있고 네이밍 스폰서 KBO 뭐 네이밍 스폰서 비용 들어오고 있고 계속 뭐 아까 포스팅 금액도 말씀하셨고 자금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히어로즈가 야구를 못하는 이유는 자금난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이해를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리그를 위해서도 제도적으로도 결국엔 좀 대안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히어로즈의 이 팀 연봉이 좀 가장 낮은 수준이잖아요. 네, 뭐 KBO 리그가 셀러리 캡 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는데 제 연봉 상위 40인 기준으로
샐러리 캡 제도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샐러리 캡 올해부터 이제 샐러리 캡 제도의 상한선이 137억 원 정도가 돼요. 근데 유일하게 키움은 여기에 50%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뭐 그만큼 다른 9개 구단과 키움의 투자 규모가 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한 팀만 또 너무 과다하게 지출해도 문제지만 또 한 팀만 너무 소비를 안 해도 선수단 운영 규모가 너무 낮아도 이 또한 문제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하한선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샐러리캡 제도에 대한 이게 미래 제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를 통해서 새로 바뀐 제도 통해서 키움이 달라질까? 라고 여쭤보시려면 또 전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한선을 마련할 수 있을까 과연? KBO 리그가? 그것도 또 물음표가 붙고요. 한때는 뭐 히어로즈 구단에서 메이저리그의 템파베이나 뭐 이런 스몰마켓 구단이 있지 않느냐. 그런 구단도 나름의 이런 생존법을 찾아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느냐. 우리도 좀 이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또 답은 하나입니다. 성적으로 증명하면 돼요. 예, 다른 팀이 137억 원을 다 쓰고 키움은 47억 원만 써서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47억 원 쓰는 팀이 137억 원 쓰는 팀 이기면 됩니다. 잡으면 돼요. 그러면 다 박수 쳐줍니다. 그러니까 샐러리 캡이 처음 나왔을 때 하한선을 안 받는 게 첫 번째 잘못이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치세를 내면 그 사치세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갖는 게 아니라 그 분배를 합니다. 네. 30개 구단이 분배를, 그러니까 낸 팀이 갖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LA 다저스가 얼마를 내잖아요. 그거를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다 배분을 합니다. 예, 그런 어떤 그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한선이 없다는 거는 저는 첫 번째 잘못이, 샐러리 캡을 만들 때 하한선을 분명히 만들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샐러리 캡이 뭐 60%라든가 뭐 65%라든가 최소한 어떤 구단이 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금액.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키움 히어로즈가 이 샐러리 캡에 지금 반도 못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을 하겠죠. 아무래도 투자를 안 한다. 성적이 안 나니까. 근데 이게 투자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한쪽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샐러리 캡에서 사실 키움 히어로즈가 너무 자유롭죠. 왜냐하면 성적도 안 나는데 돈 쓸 이유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샐러리 캡을 채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그 따가운 시선이 다 키움 히어로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어떤 행동들이 다 의심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이 샐러리 캡에서 저는 나온다고 봐요. 사실 V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녀부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연봉이냐 아니면 연봉 옵션의 총액이냐에 따라서 샐러리 캡 하한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샐러리 캡 하한선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야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또 발생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이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또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매각설이 있다. 또 아니면 뭐 다른 기업이 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팬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예, 뭐 스토리보에 단골 메뉴인데. 그렇죠? 사실 저는 2015년도인가 16년도가 이때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당시 히어로즈의 모 베테랑 선수가 다른 구단의 모 베테랑 선수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지나가다가. 근데 그 선수가 정말 희망찬 표정으로 형, 저희 드디어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모 그룹, 어느 그룹이 히어로즈를 이제 인수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 현실화되지 않았죠. 네. 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늘 있는데 그럼 왜 안 되는가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히어로즈 구단 지분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뭐 이장석 대표와 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처음에 이제 이장석 대표가 한국 프로야구에 진입을 할 때 가입비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입비가 없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20억이었죠 그때? 네, 20억을 빌려서 가입비를 냈는데 사실 이 20억으로 가입비를 다 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현금 트레이드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그때 이게 정말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그때는 20억이었는데 2007년 겨울, 2008년경에는 20억이었는데 이 20억의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걸 두고도 굉장히 소송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결론이 나지 않다 보니까 어느 뭐 기업에서 히어로즈 구단을 사려고 해도, 인수를 하려고 해도 결국에 또 이 지분 관련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만 돈을 주고 사면 되겠는데, 뭐 이장석 대표한테만 돈을 주고 구단을 구매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히어로즈라는 팀이 또 팬들의 사랑을 받는 팀이 이제 다시 돼야 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히어로즈가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뭔가 좀 노력한다. 좀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선수들은 저는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독도 마찬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지금 그 갖고 있는 전력을 갖고 성적을 내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다른 팀과 좀 많이 비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이제 키움 히어로즈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좋은 성적을 내려면 결국 뭐겠어요?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경쟁력을 만들지 못하는 선수들의 어떤 구성 때문이거든요. 다 팔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겠어요? FA 시장에 참전을 해서 좋은 선수 데리고 오고 그리고 경쟁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도 데리고 오고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가 자랑하는 그 어린 선수들, 신직급 선수들도 잘 키워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키움 히어로즈가 야구 잘했을 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다 잘 됐기 때문에 성적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시 만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반전의 히어로즈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 진짜 지금 드래프트 지명권이 굉장히 많아요. 또 조상우 선수를 기아로 보내면서 기아에서도 또 받았어요. 앞으로 계속 지명권, 상위 지명권을 계속 행사할 것 같은데 이제는 보여줘야 된다. 이제는 이 지명한 선수, 최상위 지명한 선수를 잘 육성해서 신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계속 나와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수 갖추고 그래야 내년에 안우진 선수가 왔을 때 1, 2, 3 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안우진 선수 돌아와서 안우진 선수 혼자 잘한다고 해서 키움 좋은 성적 안 납니다. 선발진이 두루두루 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다시 예전에 히어로즈가 그 안우진 선수 있을 때 한국 시리즈 갔을 때요. 그때가 22년도였잖아요. 그때 안우진 선수만 잘해서 한국 시리즈 간 거 아닙니다. 예, 그때 다른 선수들이 두루 잘해서 한국 시리즈 갔던 거고 19년도도 그랬고 14년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모습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반전의 팀이 되기 위해서는 또 프런트도 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도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이 나의 팀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승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겁니다. 이 팬들은 우승을 하지 못하는 시간도 팀을 사랑하니까요. 그렇다면 리그를 압도하는 슈퍼스타의 영입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팬들에게 나의 선수들은 모두 슈퍼스타니까요. 팬들이 구단에 바라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합니다.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팬들이 팀을 사랑할 수 있게 애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구의 참견은 다음 주에도 팬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